오늘은 해외 괴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3가지 정도 준비해봤어. 끝까지 듣고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는지 말해줘. 그럼 준비됐어?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난 대칭을 좋아한다.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대체로 아이들은 물건을 아무데나 굴려놓고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내 방의 모든 것에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했다. 부모에게도 조부모에게도 내 가족 그 누구에게도 그것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 내 안에 있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밀항자. 하지만 동시에 필요했다. 완벽을 향한 갈망. 좌우가 똑같아야 하는 강박. 양쪽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그 때문에 직업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연인들도 다 떠나갔다.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솔직히 그들이 떠나는 걸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침대의 경계를 넘어 내 쪽으로 굴러왔고 싱크대 한쪽에만 그릇을 쌓아둔 차에 다른 쪽은 비워두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고쳐야 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오히려 안도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 나는 홍채이색증이었다. 오른쪽 눈은 수레국화색 파란빛, 왼쪽 눈은 탁한 초록빛. 모든 가족이 푸른 눈을 가졌는데 내 왼쪽 눈만 달랐다. 그건 어긋난 것이었다. 불균형.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초록빛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수저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눈을 도려낼 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 때문이었을까? 시신경을 싹둑 잘라내고 덜렁거리는 살조각을 다시 구멍 안에 넣었다. 붕대를 감고 수저를 씻고 그대로 잠들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가장 개운한 아침을 맞았다. 고쳐졌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토할 뻔했다. 왼쪽은 구멍. 그런데 오른쪽은 멀쩡했다. 불균형. 또다시 두 번째 눈을 도려내는 건 훨씬 힘들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홍채만 긁었다. 피가 번지고 시신경은 가위 아래 끼어버렸다. 마치 초등학교 때 판지를 한꺼번에 자르려다 가위가 종이를 씹어버리는 것처럼 내 눈알이 그렇게 가위에 걸려 덜렁거렸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잡아당겼다. 머리 안쪽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울고 있었지만 눈물 따위는 더는 나오지 않았다. 타일 바닥에 끈적한 피가 고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끝났다. 이제 다시는 세상의 불균형을 보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의 더럽고 삐뚤어진 삶도, 내 안에 초록빛 오류도.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차갑고 젖은 타일 위에 누워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아버지가 엄마와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문제는 엄마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외로움 속에 지내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지 3주.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오직 집 안에서만 머물렀다. 우린 모두 엄마가 떠나신 순간 아버지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었다. 그날 나는 몰래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 하고 부르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귀를 붙잡았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레 열린 서재 문 사이로 보인 것은 모니터 속 엄마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화는 분명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을 시점의 이야기였다. 엄마? 내가 숨죽여 내뱉은 순간 아버지는 화면을 꺼버리고 허둥지둥 서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수천 달러를 들여 구입한 AI 프로그램, 엄마의 사진, 음성, 일기, 영상,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 만들어낸 디지털 클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아, 마치 네 엄마가 돌아온 것 같지 않니? 네가 직접 대화해보는 게 어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왔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졌다. 형제들은 나에게 아버지가 엄마와 대화하는 걸 그만두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같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시 집을 찾았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속삭이듯 대화 중이었다. 이번에도 화면을 꺼버리려 허둥거렸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곳에 있던 건 엄마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였다. 화장과 머리 모양이 딱 70년대 풍. 화면이 꺼지기 직전 그녀의 얼굴이 내 기억 속에 박혔다. 나는 노트북을 낚아채 들고 나왔다. 아버지가 황급히 따라오며 외쳤다. 네 엄마가 없는 지금 옛 추억을 다시 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노트북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는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일단 오늘은 자. 내일 생각하자.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깨어났을 때 아내는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 속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여인이었다. 아버지의 컴퓨터 속 AI로 불러낸 그 여자. 나는 결국 아버지를 신고했다. 경찰이 아버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그 안에는 엄마 외에도 30명의 인물이 저장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 전부가 1970년대에 살해되었거나 실종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점심약을 챙겨주던 중 무심코 켜둔 TV에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다. 에드나의 중얼거림에 반쯤은 묻혀 들렸지만 기상캐스터의 표정만으로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볼륨을 높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드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기도처럼 읊조렸다. 아멘.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지도 위에 빨간 구역들이 번져 있었다. 기상캐스터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가락을 지도의 경계선에 가져다 댔다. 절대로 외출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집 안에 머물며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에드나는 치매로 세상새는 관심 없던 사람이었지만 내 굳은 표정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이야, 간호사? 나는 4년째 그녀를 돌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나를 간호사라 불렀다.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준비해야 해요. 에드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 어머니는 2차 대전 속에서도 살아남으셨어. 주님 은혜로 날씨 따위 두렵지 않아. 나는 대꾸하지 않고
마당의 의자들을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리고 30분 뒤 무언가가 지붕에 부딪히며 집 전체가 흔들렸다. 약기운에 멍한 에드나는 고개만 들어올렸고 나는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굳혔다. 두 번째 충격. 뭐야, 간호사? 에드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외쳤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창밖에 그것이 있었으니까. 처음엔 바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진 그것은 땅에 부딪히자마자 산산조각 났다. 피와 살점이 창문 위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흩날렸다. 본능적으로 물러서는 순간 덩어리 하나가 유리에 붙었다. 젖꼭지, 그리고 뒤이어 들러붙은 살점 속에 손가락으로 보이는 조각이 섞여 있었다. 유리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미줄 같은 금이 번졌다. 숨이 막혔다. 붉은 피로 뒤덮인 창 너머로 또 다른 사람이 맞은편 지붕에 떨어졌다. 충격에 절반으로 갈라져 다리가 붙은 쪽은 지붕을 따라 흘러내리고 상반신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다. 뒤집힌 얼굴의 두 눈이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시선은 비어 있었지만 끈적한 내장이 기와를 타고 질질 끌렸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구토를 억눌렀다. 산성의 쓴맛이 식도를 태웠다. 뭐야, 뭐가 일어난 거야? 에드나가 비명을 질렀다. 약도 뚫고 나온 맨몸의 공포였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내뱉었다. 비가 내려요, 에드나. 무슨 비? 사람의 비가 쏟아지고 있어. 그 순간 에드나의 얼굴에 두려움 대신 광기가 번졌다. 그녀는 손을 번쩍 치켜들며 외쳤다. 할렐루야.